네,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의 정의에서 조직의 제한 활동을 경영자, 종업원, 경영자, 종업원과 종업원 간의 관계성, 또 차원에서 분할하고 집단화하고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조직 구성원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가 나옵니다. 이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조정은 뭐죠? 조정은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조직의 과업과 부문을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련시키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조직의 과업을 또 부문을 어느 다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화합시키고 소통시키는 겁니다. 통제는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내에서 상호관계성을 예측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제는 잘 알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조직 구조의 조정과 통제를 통해서 조직의 구조를 새로 틀을 짜는 겁니다. 자, 통제의 범위를 보면 여기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4명 단위로 내려갔을 때 그죠? 4, 4, 16인데 일단 15 정도 돼 있네. 여기부터는 그죠? 4 곱하기 하면 240명, 6, 4, 24 되니까 그죠? 그래서 4명을 통제했을 때하고 8명을 통제했을 때 그죠? 6, 8이 48 하면 480명 되죠? 관리자가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 대신 관리해야 될 담당 관리자가 많겠죠. 대직원이. 그만큼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자, 조직 구조의 유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 첫 번째가 직능별 조직 구조입니다. 직능별.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인사, 재무, 마케팅, 회계 이런 쪽이겠죠. 공동의 과업, 기술 또는 행동을 기준으로 상이한 서로 다른 부분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집단화하는 것이다. 왜 이 직능별 조직 구조가 이렇게 분문화시켰을까 보면은 그 같은 업무끼리는 이렇게 묶는 거죠. 인사는 인사, 재무는 재무, 그죠? 회계는 회계. 그렇게 해서 이를 처리하면 훨씬 더 조직 구조 자체에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요. 장점이 뭐겠습니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다. 그래서 공유의 과업을 집단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크게 큰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자, 구성원의 신청적 과학기술의 개발과 도움, 같은 부서끼리 있으니까 구성원의 지식이나 과학기술이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 집약적이고 교육훈련이 집약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그 부서에 맞는 걸 교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성원의 경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어디 부서, 어느 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지시계통을 통일할 수 있다. 그죠? 예, 계통을 통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능 내에서 조정 활동이 용이하다. 그죠? 그래서 구성원은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용이하고 동료 의식도 갖게 된다.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 똘똘 이렇게 뭉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능별 조직 구조를 보면 사장이 있고 연구개발, 마케팅, 생산, 회계 이런 식으로 직능별 조직 구조를 이렇게 틀을 세운 거고요.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의사결정이 느리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다 영역이 분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리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혁신성이 부족하게 된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부문 목표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 부서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목표에 좀 소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의 혁신성이 자기 맡은 부서 내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전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오히려 좀 더 등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회계에서 성과가 일어납니까? 회계, 마케팅, 재무 이게 다 합쳐져서 어떤 완제품이 만들어지게끔 해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해내는 건데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성과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가 영업을 해서 물건을 많이 파는 부분은 영업 부서가 확실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인사나 이런 쪽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해서 업무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 쪽의 파트도 마찬가지겠죠. 회계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많은 성과를 냈다 이게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걸로 알지 그게 책임성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훈련이 제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직능별 조정이 없다. 이제 자기 부문 외에는 다른 부서의 일을 또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조정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조직 구조는 사업부별 조직 구조입니다. 사업부입니다. 사업부별 조직 구조는 자, 앞서 직능별 조직 구조를 이야기했고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독립적 단위로 집단하는 것이다. 왜 사업부별로 모아놨을까요? 그만큼 이제 덩어리가 회사 규모가 크지로 해서 관리가 어려울 부분도 물론 있겠고 그보다는 어떤 그 회사에 만드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품별로 묶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기술별로 묶어낼 수도 있고 봅시다. 조직의 상충분에 따라 집단화하는 판단점에서 직능별 조직 구조와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별 조직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데 과학, 기술, 지식 같은 주요 요소를 집단한다 이랬는데요. 보면 제품별 사업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객별 사업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역별 사업부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름을 하는 거죠. 이름을 해서 업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미주 지역, 유럽 지역으로 사업부가 다 나가 있는 경우가 있겠고 또 고객의 이제 입장에서 기업을 고객으로 마케팅하는 경우하고 영국이죠? 영국 고객, 가정에 있는 고객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별로 파트가 나뉘어질 수도 있고 제일 많은 거는 제품이죠. 제품별로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마크를 달지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경차가 있겠고 뭐 전기차가 있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있겠고 이거보다는 또 뭐가 나옵니까? 또 차종별로 제네시스는 완전히 분리가 됐죠. 제네시스가 나왔고 뭐 그랜저 만드는 부스가 또 있겠고 이렇게 제품별로 이렇게 회사가 또 사업부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회사 어디에는 어떤 경차가 만들어지고 어느 회사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업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업부 내에 이제 앞서 기능별 조직 구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사업부별로 큰 덩어리로 나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제품별로 사업부가 나뉜 거고 이거는 고객별로 산업재, 소비재, 분사입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자, 이거는 뭐 제품별이라기보다는 산업재 제품이네. 소비재, 분사용 제품, 소비재 제품, 그죠? 네, 산업재 제품, 이 제품별이네요. 네. 고객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업부별 조직 구조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권한 책임을 사업부 수준이나 단위 경영자에게 위임하는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겠다. 자, 한마디로 이 사업부 하나씩 뚝뚝 떨어져 나가면은 그만큼 경영자에게 위임되는 어떤 그 책임이 많겠죠. 분권화된다, 집권화되지 않고 위에서 다 통제하지 않고 일임을 하겠다 이 말이죠.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알아서 부별로 알아서 탈 없이 잘 진행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부 내에 그냥 하나의 CEO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만큼 부서 내의 그 지역의 미주지역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보고해가지고 일일이 다시 국내로 또 보고해가 지시받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작업은 전문화되고 부분 경영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가 감소된다.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각 사업 단위가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 조직의 조정 활동은 사업 단위의 전체 조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각 사업 단위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 조직의 조정 활동은 사업 단위의 전체 조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전체 조직에 어느 사업부가 더 많이 기여했다라고 이제 확연히 드러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업부별로 단점이 되겠지만 경쟁이 이제 심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기여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네요. 자, 일단 비안정적 환경에 대한 적응. 왜냐하면 고객에게 빨리빨리 대응해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일 수 있고 과학의 조정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관리 훈련이 가능하다.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을 비효율하다. 왜냐하면 사업부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안에 또 이게 제품 마케팅 이게 또 다 있기 때문에 기능별 조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케팅하는 부서가 사업별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역별로 그렇게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다 있는데 그걸 뭐 총괄해서 본사에서 국내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이나 뭐 인력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느 사업부는 어떤 자원이 풍부해서 나와도는데 어느 부분은 또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심층적인 교육 훈련이 어렵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좀 더 그 전문화된 기술을 하기는 어렵고 사업부의 목표에만 중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또 목표가 있는데 사업부의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좀 어렵다. 분권화되어 있다 보니까 알아서 다 이렇게 잘 처리해내는 부분이라 이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관리를 하려면 통제는 사실 어렵다. 그죠? 혼합형 조직 구조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했는데 자 볼까요? 사업부별 조직 구조와 직능별 조직 구조의 장점을 이용하고자 두 조직 구조가 혼합된 조직 구조를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혼합형 조직 구조는 사업 단위 조직 본부의 권한이 집중되고 위치하는 직능별 부분이 혼합된 형태된다. 예를 들면 인사 부분을 본부에 두어 그 인사 부분으로 하여금 각 사업 단위 업체로 다시 인사 부분을 본부로 두어 그 인사 부분으로 하여금 각 사업 단위의 사원 채용에 있어서 인사부가 채용을 하면 각 인사 담당자가 본부에서 뽑아서 확인을 시켜주겠죠. 종업원의 교육 훈련을 다 시켜서 그래서 이제 사업부별로 이렇게 내어 주는데 대표적인 게 뭐 보험회사도 그렇게 옛날에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 업무입니다. 은행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그 은행 신한은행은 뭐 KB국민은행이 있듯이 그 은행 내에서 교육을 시켜서 각 그 지점별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별 조직 구조가 딱 있고 그 외에 지점별로 어떻게 보면 사업부가 있는 것처럼 지점별로 A, B 지점, C 지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지역에 어떻습니까? 지점에 인사 교육을 시켜서 다 이제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은행들이 이런 시스템 혼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동시 조정 활동이 가능하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조직 전체 목표와 사업부 목표와 통합이 가능하다. 앞서
좀이 그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게 이제 좀 장점이네요.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효율성이 높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된다. 또 일일이 또 위에 보고해야 된다. 본부와 사업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고 관리 비용이 좀 더 증가한다. 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매트릭스 조직 구조입니다. 매트릭스가 다른 말로 여기 나오는 대로 에드크로시라는 말도 쓰는데 에드호크라시라는 말을 쓰는데 다양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신속한 변화와 적응이 가능한 임시적 시스템에 해당된다 하는데요. 왜 에드호크라시인가 보면 자, 뒤에 나옵니다. 미국의 항공산업이나 항공우주국이 이런 매트릭스 조직구조 에드호크라시를 쓰는데 다양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신속한 변화와 적응이 가능한 임시 시스템이다. 조직 구조상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에서 낮은 수준의 복잡성, 작은 공식화, 분과라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고 있는 조직 구조 형태에 해당된다. 중간 정도에서 낮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공식화, 분권화, 좀 자유롭네요, 그죠? 자, 그래서 미츠버그 유형에서도 단순 조직, 기계 조직, 전문 조직, 관료 조직, 사업부 조직 나와 있었는데 여기 에드크래시즈에서 현장 부서 중심이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 구조 에드호크라시는 고도의 전문요원을 충원되기 때문에 수평적 분화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전문화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막 주시는 오히려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수평 분화 나눠져 있다는 거죠. 플랫 조직인 거네요. 그 다음에 수식적 분화의 정도는 매우 낮다. 위에서 지시 내리는 정도는 좀 낮다. 규정과 규칙은 거의 없다. 의사결정은 분권화된 팀에 의해서 정한다. 자, 매트릭스 조직의 다양성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중적 활동에 중점을 둬야 하는 환경적 압박이 있는 경우다. 왜냐하면 이 기능적인 측면과 이게 플랫 조직, 유기적인 조직 측면에 프로젝트 팀이 같이 어울리거든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다. 그 다음에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특히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답이 나왔네. 프로젝트가 A, B, C 있다면 프로젝트 담당자, 전문가가 한 파견이 딱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능별 조직 구조가 딱 있지 않습니까? 연구, 마케팅, 생산, 회계가 있으면 각 그 연구 프로젝트에 맞게끔 또다시 배분이 됩니다. 아주 인력을 골고루 딱 짜여진 틀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전체 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사가 2명이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 경영자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여기에 또 이 기능별 조직 구조 위에 있는 이 사장의 관리 측에 있는 이쪽 연구개발 또는 마케팅 담당자, 생산 담당자, 회계 담당자 얘기도 잘 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사가 2명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매트릭스 장점은 뭐냐? 이렇게 보면 자 이겁니다. 환경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자유롭고요. 조직으로 하여금 유연을 가지게 한다. 유연성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원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된다. 구성원의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와 몰입의 의식을 증가시킨다. 몰입을 증가시킨다. 그죠? 동기부여 몰입.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최고 경영층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프로젝트 팀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로 모여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모임이 잘 되고, 단점이 있다면 이중의 권한 관계가 있어서 상사 동기가 있습니다. 조직 내에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시간 낭비를 처리할 수 있다. 예, 서로 합의해야 되니까 많은 대인관계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또 그게 서로 만나서 또 이야기를 맞춰야 되니까, 다음 중 조직 구조 중에서 대인관계 기술 교육이 가장 많이 필요한 조직 구조는 무엇인가? 기능별, 사업부, 혼합형, 매트릭스 조직. 정답은 매트릭스 조직이 되겠네요. 그죠? 자, 많은 실행 비용이 든다. 이런 거고요. 자,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스크포스트 팀인데요. 기타 볼까요? 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임시 조직이긴 하지만도 이제 임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특수 업무 조직으로 조직 내 여러 하위 단위의 어떤 결합되는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이며 명료하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형성된 임시 조직 구조다. 자, 특수 업무 조직이라고 하면 됩니다. 표현하면 되고요. 자, 전통적인 개체 구조상의 부속 구조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구성원은 태스크포스의 임무가 완성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임무가 완수되면 새로운 태스크포스에 배치되거나 조직 내에서 본래 부서로 복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어떻게 건설회사로 해야 될까요? 건설회사의 지역별로 어떤 건설을 할 때 잠시 임시로 이렇게 거기에 머물다가 어느 정도 그 업무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본사로 이렇게 파견 다시 본부로 오고, 또 다시 다른 또 공사가 추진된 또 그쪽으로 가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위원회 조직 구조. 위원회 조직 구조는 원만한 의사결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했고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대표자들을 첨가시켜야 할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느 한 개인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 위원회 조직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위원회는 많이 이렇게 이제 조직 내에서 있는 거니까요. 자, 개인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한다.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위원회를 꾸릴 수가 있죠. 그죠? 공동관리 조직 구조. 대학인데 고도의 전문직들로 구성된 조직체로, 자, 중요한 의사결정에 구성된 모두가 참가하는 완전 민주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 내의 학과나 연구소가 이런 공동관리 조직 구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자, 모두가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대학에 있으니까 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대학 내 조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 문화가. 조직 문화를 놓고 보면은 이게 원래 이제 민주적인 게 맞죠. 대학은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각 대학별로 이제 먼저 이렇게 올라가신 또 교수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다 짜여진 틀 속에서 이제 그 영향력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입 교수가 그런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은 이게 맞는데, 모두 참가 민주적인 특성인데 알고 보면은 그 안에도
또 집권이고 또 좀 더 지시적이고 플랫 하이라키 조직 구조 속에서 대학이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배우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뭔가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되고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 또 한 몇 분들의 어떤 그 주관에 의해서 대학의 어떤 그 전략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꼭 대학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종교단체, 불교단체, 그죠? 이런 기독교단체도 사실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하라, 헌신을 하라 이런 말은 정말 많이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권력 관계를 보면 사실 이게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참 살벌해요. 그쵸? 그런 걸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어떤 이 화려함과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점이 이게 많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우리가 앞으로 넘어서야 될 조직의 구조인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이런적인 측면에서 조직 구조가 대학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에 맞춰서 일부 어떤 교수분의 그 영향력이 무조건 이렇게 따르는 지시에 따르는 그런 조직 문화는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